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7월 9일 수요일 우리 시장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3,137까지 치솟으면서 6거래일 만에 연고점을 다시 썼는데요. 오늘 종가는 0.6% 오른 3,133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1% 미만으로 오르며 790에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변동성이 좀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7원 오른 1,375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36.3도. 이거 제 체온 아닌가 싶어요. 어제 저녁에 비 내리는 걸 보니까 와, 진짜 동남아의 스콜 같은 폭우가 점점 잦아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곳곳에 피해가 있었던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별일 없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네, 비치보이스의 코코모 들으시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했습니다. 김금님께서 어디 양손 흔들어요 이렇게 해주셔서 바로 지령을 내려주셔서 냅다 흔들었는데 보셨나 모르겠어요. 네,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자마자 제가 또 이렇게 행동으로 하니까 나중에 코딱지 후벼봐요 뭐 이런 얘기 안 하시나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뭐 해볼게요. 박지민님께서 진짜 이렇게 더울 거냐고요. 이러다 정말 망고스틴도 나오겠어요. 아침 7시에 해도 없길래 5km 뛰고 왔어요. 와, 안 더우셨어요? 해가 없어도 좀 온풍기 튼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사실 날씨 핑계로 요즘에 달리기 좀 쉬고 있는데 반성하겠습니다. 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전하영님께서는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외칠게요. 청취율 조사 1등 가자 해주셨는데 02-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 받으시면 우리 전하영님처럼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듣고 계신다고 꼭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은 책장 가득 읽을 거리가 가득 꽂혀있는 방과 후 북카페 가보고요. 생생한 지구촌 소식들 만나볼 수 있는 글로벌 톡톡까지 들러볼게요. 자,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패밀리 오피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회사 하나가 오로지 한 가족만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건데요. 재산도 관리해주고 여행 일정도 짜주고 자녀들의 경제 과외까지 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JP모건이 1830년대 모건 씨네 가족 자산을 관리하는 하우스 오브 모건을 세운 게 그 시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산이 수백 수천억 원이 넘는 초부자들은 이런 패밀리 오피스를 하나씩 갖는 게 꿈인데요. 기왕이면 싱가포르에 만들길 원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정부의 허가를 받은 패밀리 오피스는 현지에서 투자해 버는 돈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서 그 허가를 기다리는 건데요. 우리 돈으로 최소 530억 원은 있어야 자격이 되고 지금 신청해도 1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왜 부자들은 굳이 싱가포르로 돈을 싸들고 가려 할까요? 상속세, 증여세가 없어서? 그런 나라는 싱가포르 외에도 많이 있는데 말이죠. 부자들은 세금 외에도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적인지를 봅니다. 자산을 규제하고 압박하는 정부가 갑자기 들어설 위험은 없는지, 자유로운 투자 활동이 가능한지를 살피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이 의외로 드물다네요. 덕분에 싱가포르는 패밀리 오피스를 통해 월 1,000만 원 이상을 버는 수만 개의 금융, 법률, 회계 관련 고급 일자리를 자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고, 금융시장의 거액의 자금도 끌어왔으니 꽤 훌륭한 장사를 한 셈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산업을 좀 키워서 전 세계 자본가들의 돈이 시장에 풀리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글로벌 자산가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굴리며 세금은 한 푼도 안 낸다면 우리는 그래도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니 기뻐할까요? 아니면 왜 그런 특혜를 베푸냐고 항의를 할까요? 특혜는 나쁜 게 맞는 것 같은데
때로는 특혜가 국가 경쟁력이 되기도 하는 참 복잡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뉴스였습니다. 경제부터 인문, 사회, 문학, 자기계발서까지 다양한 책이 있는 방과후 북카페. 오늘도 예스24 손민규 도서 MD가 책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스24 도서 MD 손민규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책부터 만나볼까요? 네, 처음 소개해드릴 책은 이번 주 주간 베스트셀러 32위, 자기계발 분야 3위에 올라와 있는 책이고요. 네. 제목이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하여입니다. 고명환 작가가 쓴 책이고요. 네. 2024년에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라는 책이 나온 바 있습니다. 예, 그 책의 후속작인 느낌이고요. 전작이 또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후속작까지 나왔는데요. 이전 책에서 삶이 주제였다면 이번 주제는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돈에 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독자분들은 고명환 작가로 익숙할 텐데 네. 원래 고명환 작가가 개그맨이었죠. 맞아요. 1990년대 데뷔해서 여러 개그 프로그램에서 활약을 했고 배우로도 또 활약했습니다. 지금은 요식업 CEO 겸 동기부여 저자, 강사로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정말 하는 일마다 잘 풀렸구나 싶겠지만 데뷔 초기에 어려웠던 무명 시절도 겪었고 그 엄청나게 큰 교통사고도 당했거든요. 또 요식업도 지금은 자리가 잡혔지만 네. 크게 한 4번 정도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이야기, 뭐 성공과 실패는 사실 자기계발서, 동기부여 뭐 그런 책의 단골 주제잖아요. 사실 그런 값진 경험이 있었으니까 책을 쓰기도 하는 건데 뭐 사실 어려움 없이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고명환 저자의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하여는 어떤 점이 좀 다른 자기계발서와 좀 차이가 있을까요? 확실히 한 2년에서 3년 정도 전에 유행했던 자기계발 책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요리책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류수영의 평생 레시피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또 공교롭게 이 책과 번갈아 가면서 읽다 보니까 확실히 고전이 답했다는 요리로 치면 찜요리이고요. 그 예전에 좀 유행했던 요리는 튀김 스타일이었습니다. 튀김. 네, 튀김은 튀기기만 해도 무조건 맛있잖아요. 네. 근데 맛있고 또 빠른 시간에 되는 데 비해서 건강에 좀 좋지 않죠. 자기계발서 책들도 예전에 유행했던 책들은 계속 그런 거였어요. 짧은 시간에 돈 불려주는 법, 무자본 창업하는 법, 경제적 자유. 근데 요즘은 그런 책들 좀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성공하기 위해서 단시간에 요행으로 이루어지는 게 잘 없습니다. 그 독자들도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요즘 좀 유행하는 자기계발서 책은 이 고전이 답했다처럼 우직하게 길게 노력해서 성공에 이르는 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직해서 성공에 이르는 길이 이 책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네, 일단 제목부터 고전이 답했다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네. 고명환 작가가 독서가로 유명하죠. 책을 엄청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에도 강조하는 게 독서를 계속 강조하고요. 네. 그 청취자분들에게도 소개해드렸던 책이죠. 찰리 먼거의 가난한 찰리의 영감. 이런 책들 인용하면서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꾸준히 여러분의 책을 읽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전도 물론 고전이고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책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네. 100권 정도는 좀 1년에 읽고 투자에 나서라. 100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저자의 직접적인 경험인데 읽다 보면 속도가 붙어서 네. 1년이면 100권을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요? 예. 와.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개념이 10년 주기론 같은 게 있는데요. 네. 고명환 작가 특유의 관점은 아니고요. 하워드 가드너라는 발달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열정과 기질에서 따오는데요. 이 하워드 가드너가 천재들을 분석해 봅니다. 프로이트라든지 아인슈타인이라든지 피카소 같이 예술가, 사상가, 천재 사상가들을 분석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네. 이제 3번의 10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첫 번째 10년은 뭐예요? 첫 번째 10년은 준비하는 기간이고요.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런 기간입니다. 그 10년을 바탕으로 두 번째 10년은 창조성을 발휘하는 기간이고요. 세 번째 10년이 다른 분야로까지 확산하는 기간입니다. 확실히 그 예전에 자기계발서에서는
그냥 뭐 한 달에 월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책에서도 최소 단위가 10년인 거죠. 성공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10년씩 3번 이제 계획해서 나가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돈에 관한 철학도 이런 10년 주기론과 맞물립니다. 네. 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필요한 덕목이 관대함과 노력 또 희생과 감동을 꼽는데요. 네. 이런 덕목들이 나만 잘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잘 살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여기 정말 많은 책을 인용하거든요. 네. 그 리처드 도킨슨의 이기적인 유전자를 좀 언급하면서 그 논의를 풀고 있습니다. 아, 저자가 읽은 책들을 소개하면서 거기서 배운 거, 거기서 참고할 만한 거 그런 거를 정말 압축해서 대신 읽어주고 요약한 거기에 자기의 경험을 얹은 그런 책인가 보네요. 네. 그렇군요. 이 책을 보면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노력이라는 거는 사실 한두 번 하고 끝내서는 되는 게 아니라 뭔가 꾸준하게 반복되는 루틴이어야 그게 효과를 발휘하는 건데 이 고명환 작가만의 루틴이라는 게 있나요? 뭐 여러 루틴을 공개하는데요. 뭐 일단 책을 많이 읽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한창 그 영상 제작을 많이 하는데 매일 한 편씩 계속 이제 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 뭐 팬들도 계속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아는 분은 아실 텐데 네. 고명환 작가가 좀 계기가 필요할 때 네. 욕지도라는 공간으로 가더라고요. 섬이죠? 네, 욕지도가 통영에 있으니까 서울에서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고 네. 거기 가서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휴대폰 절대 보지 않고, 예, TV도 보지 않고, 이제 술도 마시지 않고, 또 술 끊는 얘기도 또 있거든요. 네. 이런 루틴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뭘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집필을 한다거나 집필에만 예, 온전히. 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아이디어 떠오르요. 그리고 여기 또 여러 그 연예인과 에피소드도 있는데 네. 그 연예인을 초대해서 각자 하고 있는 거 하는 거예요. 고명환 작가는 초대해서 자기는 글 쓰고 있고 네. 그 연예인은 이제 브이로그 찍고 있는 거죠. 서로의 창조성을 발휘하는 공간으로 또 육지도를 썼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뭔가 하긴 공간 뭐 이런 환경을 바꿈으로써 주변을 좀 환기시켜주고 리프레시할 수 있고 그런 거는 좋긴 한 것 같아요. 자, 다음 책도 이어서 만나볼까요? 지금까지 그 얘기를 나눴던 네. 동기부여 책들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는데요. 네. 근데 현실에서는 능력보다는 운이 중요할 때가 좀 많죠. 운칠기삼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네. 어떤 일이 진행될 때 운이 좌우하는 비율이 무려 70%다.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학문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아, 이게 학문적으로도 증명이 됐다고요? 예, 그것도 심지어 자연과학, 이제 물리학에서 증명을 합니다. 네. 예, 이론 물리학자 알렉산드로 플루키노 교수가 피터의 법칙을 처음에는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 실험으로 돌려봅니다. 피터의 법칙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승진할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네. 일을 못하는 사람이 승진한다는 거죠. 네. 그래요? 네, 그런 게 이제 피터의 법칙이고 이게 주로 그 경영학에서 맞다 아니다를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이제 물리학 교수로서 증명을 해버립니다. 해보니까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것보다 네. 여기서는 일을 못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무작위로 승진을 해봤더니 무작위로 승진시킬 때 조직이 더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래요? 예, 이 연구 결과로 이제 플루키노 연구팀이 2010년 이그노벨 경영학상을 받습니다. 이그노벨 경영학상 이게 그 뭐냐면 일단 사람을 일단 웃기게 하는 그 다음에 생각도 좀 해보게 만드는 그런 경제 연구나 뭔가 업적에 주어지는 상이잖아요. 네. 근데 이 두 번째로 소개하는 그 책이 이그노벨상에 관한 책인가 봐요? 예, 소장님 말씀대로 그 이그노벨상을 다루는 책이고요. 제목이 웃기려고 한 과학 아닙니다. 입니다. 그 과학동화 부편집장인 이창욱 기자가 이그노벨상이 어떤 걸 받았는지 또 이그노벨상을 받은 그 학자를 인터뷰한 책이고요. 뭐 제목처럼 사실 이그노벨상이 웃긴 연구 주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뭐 플루키노 연구팀의 연구 결과도 상식과는 좀 다소 어긋나잖아요. 네. 일 잘하는 사람이 승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결과로 상을 받았는데 좀 더 논의를 이어가 보면 이제 플루키노 교수가 다음 연구 주제를 더 넓힙니다. 이제 조직에서의 승진이란 주제를 넘어서 네. 그 기나긴 인생 동안 한 사람이 성공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시뮬레이션 해보는데요. 두 가지 대조군을 줍니다. 평범한데 운이 좋은 사람, 재능은 있지만 운이 없는 사람을 붙여봅니다. 네. 여러 번 시뮬레이션 해봐도 운 좋은 사람은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가 결국은 그 마이클 샌델 같은 정치학자가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논거이거든요. 네. 그 우리가 승자 독식 사회로 계속 가는데 사실 승자가 성공한 사람이 성공하기까지 많은 우연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성공하는 몫을 모두 그 사람에게 부여하는 게 아니라 사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누리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뭐 정치학에선 하고 있는데요. 바로 플루토노 연구팀의 연구 결과도 이런 정치학적인 논의와도 이어지는 이제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책에 여러 가지 이그노벨상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고양이는 액체일까 고체일까 이 장도 있는데 이게 좀 저는 재밌을 것 같은데 이 안에 답이 있어요? 액체나 고체냐 중에 네. 답이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네. 뭐예요? 그리고 뭐 그냥 결론적으로 액체 고양이는 액체다. 이제 이런 연구를 해서 이그노벨상을 받습니다. 또 이 부분을 소개해드리면 그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캣타워 같은데 설치해 놓은 그 방구형 구조물에 네네. 고양이가 그냥 알아서 들어가가지고 흐물흐물하게 이제 나와 맞아요.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이제 고양이 진짜 액체 아니야? 이런 밈도 막 돌고 했는데 이걸 진지하게 연구를 합니다. 이제 프랑스 물리학자 마르쿠 앙뚜앙 파르딘이라는 사람이 네. 고양이가 액체인지 고체인지를 연구하는데 쓰는 도구가 바로 유변학이라는 이제 세부 학문이고요. 네. 유변학이라는 게 관찰 대상을 지켜보는데 그 물질 상태가 이제 시간에 따라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를 지켜보는 학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대로 근데 이것도 연구 방법론도 되게 좀 황당한 게 네. 막 엄청나게 정교하거나 세밀한 연구 그 툴을 쓰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지켜봅니다. 이제 고양이를 넣어가지고 그 고양이 상자에 따라 변하는 속도를 이제 지켜보고 그 여러 변수를 봤더니 빠르게 변하는 애는 1초이고 길어야지 1분 남짓인데 이 정도의 시간은 유변학에서 보기에는 액체의 특성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연구 결과로 2017년 이그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는 거죠. 독자들은 이런 대체 왜 저런 연구를 하지? 대체 뭐야 네. 정말 싶은데. 싶을 텐데 네. 이런 유변학이 크게 쓰이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어디예요? 식품 산업에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식품 산업에 어떻게 쓰이죠? 그러니까 이 케첩이나 마요네즈를 뿌렸을 때 네. 그 소비자가 사용할 때 괜찮은 속도로 뿌려져야 되잖아요. 그런 용도로 음식이 사실 끈적거림의 정도를 세밀하게 조정하는 고양이가 네. 또 거기까지 갔어요? 네, 그렇게 이제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어. 바로 이제 웃기려고 한 과학 아닙니다라는 책이 좀 황당하게 느껴지지만 되게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 일상과 이어지는 그런 뭐 재미있는 통찰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네요. 흥미있고 재밌기는 한데 정말 생각을 해보게끔 하는 그런 거네요. 마지막 책 만나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좀 가장 재밌게 읽었는데요. 네. 미국 저널리스트이자 탐험가인 마이클 리스터가 쓴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이고요. 네. 첫 번째로 소개되는 그 책입니다. 이제 마이클 리스터라는 저자가 교수이자 탐험가이기도 하고 네. 제가 재밌었던 부분은 이 저자가 굉장히 좀 통찰력이 있으면서도 문체가 되게 좀 시원합니다. 재밌고 풍자와 해학이 가득한 문체이고요. 주제 의식은 그 이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이제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과 결이 비슷합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볼수록 진짜 경험과는 멀어진 가상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걸 이제 비판하면서 네. 직접 사람과 만나라. 든지 또 손으로 글씨를 쓰라든지 이런 아날로그 경험을 강조한 게 바로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이었는데요. 네. 편안함의 습격은 훨씬 더 과격한 활동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면? 일단 마이클 리스터라는 사람 자체가 네. 그 탐험가입니다. 네. 이 책에서도 굉장히 비율 높게 서술되는 경험이 알래스카로 가서 30일 동안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곳에서 술록 사냥에 나서는 거죠. 네. 알래스카는 굉장히 위험한 환경이죠. 추위도 추위지만 곰들이 굉장히 많고 곰은 그냥 사람 보면은 이제 죽이죠. 그런 목숨을 걸고 모험을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런 탐험을 굉장히 재밌게 서술하면서도 이런 좀 위험한 행동이 인간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데요. 네. 이게 그 칙센트 미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몰입에 관해서 쓰는 사람인데요. 네. 이제 미국 심리학자인데 이제 몰입이랑도 이어지는 거더라고요. 이제 몰입이라는 거는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그리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몰입하는 순간이 필요한데 네. 너무나 쉽고 편안한 대상에게는
이제 몰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우리가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운 활동, 어려운 행동에 나서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당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글을 쓸 수 있었던 이유에는 그런 순록사냥, 한 달간의 순록사냥에 나서서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목차에서도 강조하는 게 아주 힘들어야 하지만 결코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편안함의 습격 그리고 웃기려고 한 과학이 아닙니다.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하여까지 알아봤습니다. 예스24 손민규 도서 M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서인국의 사랑의 이유 들으면서 1교시 마무리할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상식, 지식, 투자 노하우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용님께서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덧셈 뺄셈 푸는데 어디론가 전화해서 풀길래 봤더니 할머니한테 할머니 15 빼기 8이 뭐예요? 묻더라고요. 할머니는 대답을 해주는지 받아 쓰더라고요. 야단쳤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유, 다용님 아드님은 그래도 효손입니다. 효손. 그 김에 할머니께 전화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저희 집에 있는 그 초등학생 친구는 시리야 15 빼기 8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서 저도 한번 이렇게 혼쭐을 냈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닭똥 같은 눈물과 이 닭똥 같은 눈물 중에서는 다용님의 아드님이 훨씬 예쁜 눈물 같습니다. 네. 2928님께서 아내와 같이 택배 배달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배달하기 힘에 부치네요. 고생하는 아내한테도 너무 미안할 따름이네요 하셨어요. 아 정말 이 날씨에는 택배 배달 너무 힘들어요. 가만히 서 있는 것도 힘든데 이리저리 옮기시고 들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내분한테 조금 덜 미안하시라고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2884님께서 육아하며 매일 청취하는 애청자입니다. 육아 화이팅! 시아버지께서 택시 운전하시는데 차에서 다른 거 듣지 마시고 4시에는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들으시라고 주파수 알려드렸어요. 좋은 프로그램은 널리 알리고 함께 해야죠 하셨어요. 와 여기는 또 효부가 계시네요. 효부. 우리 청취자분들은 다들 효자, 효손, 효부 난리 났습니다. 너무 천사들밖에 없어요. 시아버님 혹시 듣고 계시면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며느님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은 기상 관측 이래 7월 상순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온열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도 1000여 명에 달했는데요. 이런 날씨엔 특히 체온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 병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노인, 어린이는 더 위험할 수 있어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자, 그럼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오늘은 주관식입니다. 요즘 주관식이 많죠. 우리 제작진 분들이 우리를 굉장히 강하게 키우고 있어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몸속 열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아 생기는 질환으로 체내에 갇힌 열 때문에 발생하는 이 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래도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일사병이 정답은 아닙니다. 예.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구촌 방방곡곡을 주민에 자세히 들여다보는 글로벌 톡톡. 오늘도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가 안내해드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 주실 건가요? 오늘은 우리나라처럼 더운 프랑스부터 시작해서 네. 인도네시아, 시간이 허락하면 또 중국까지 차례로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 나라가 가네요. 여러 나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파리부터 볼 텐데 네. 파리 하면은 우리나라의 한강처럼 도시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세느강, 요새는 센강이라고 하는데 파리시에서 사람들이 센강에서 수영을 할 수 있도록 강을 공식 개방했습니다. 강의 일부를 부표로 둘러막아서 마치 해수욕장처럼, 그러니까 네. 엄밀하게 표현하면 강수욕장이라고 말을 해야겠죠. 이 강수욕장 만들어서 파리 시민 여러분 수영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 건데요. 원래는 이 강수욕장을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지난해에 맞춰서 개방을 하려고 했답니다. 근데 네. 당시에 수질 문제 같은 것들이 제기되면서 계획 좀 맞아요. 미뤄졌다가 최근에 프랑스에 우리나라처럼 폭염이 왔거든요. 네.
날씨가 더우니까 학생들 학교 가지 말고 쉬세요 하고 휴교령도 발령이 될 정도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지난 5일 파리시가 센강에서 수영을 허용한 건데 이렇게 파리가 센강에서 수영해도 됩니다. 허용한 게 지난 1923년 이후 약 100년 만이라고 합니다. 와, 얼마나 더웠으면 100년 만에 이 센강에서 수영을 허용할 정도일까 싶은데 파리의 폭염이 정말 심한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프랑스 다른 지역에 비교해도 파리가 좀 더위에 취약한 도시라고는 합니다. 지난 1일에는 섭씨 41도까지 올라갔었던 사진들 제가 봤었는데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가 있었어요. 유럽에서 폭염에 가장 약한 도시가 어디냐 봤더니 파리래요. 인구 밀도랑 도시 구조 특성상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일단 파리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정도 돼요. 서울의 6분의 1 정도 되는데 인구는 200만 명 넘습니다. 서울보다 인구 밀도가 높고요. 네. 더운 날 사람들 서로 붙어 있으면 더 덥다, 짜증도 더 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도시 구조의 특성이라는 건 뭐냐면 파리를 낭만의 도시로 만든 게 그 오래된 건축이 준 맞아요.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네. 이 드라마나 영화에 나온 파리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실제로 가면 좀 더 다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네. 어쨌든 예쁜 곳들은 이 19세기 때 지었던 건물들이 모여있는 곳 가보면은 미학적인 자극이 꽤 옵니다. 맞아요. 한 200년 된 오스만 시대 건물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크림색 벽면에다가 이제 빛나는 청회색 빛으로 이렇게 지붕들이 이렇게 있는 네. 그런 건물들이 거리를 둘러싼 통일감이 되게 매력적인데 그런 오래된 건물들의 문제가 뭐냐면 지붕이 함석이라는 금속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파리 건물의 80% 정도의 이 함석 지붕이 쓰여지고 이제 날 더워지면 네. 이 금속 지붕이 햇빛을 머금고 반사하고 이러면서 더위를 더 증폭을 시킵니다. 이 프랑스 같은 경우도 땅값 비싸고 월세 비싸니까 지붕 바로 밑에 다락방에 세를 주고 하거든요. 네.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날 더울 때 그 다락방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맞아요. 5분이 거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구 밀도랑 도시 구조 때문에 파리는 유난히 더 덥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 아파트 파리 건물에서 주인은 가장 좋은 층, 뭐 한 2, 3층에 거주를 하고 새는 맨 위에 이렇게 계급이 나눠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뭐 프랑스에는 에어컨이 없어. 에어컨 틀면 될 텐데 뭐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방금 약간 마리 앙뚜아네트처럼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고기가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예. 물론 실제로는 그분이 그 말을 안 했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더우면 에어컨 틀면 되잖아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앞서 드린 설명과 이어서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낭만의 도시 파리에 전 세계 관광객들 찾아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예쁜 건물들인 거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건물들에 에어컨을 설치하기도 어렵고 또 설치를 하면 밖에 실외기를 달아야 하는데 이게 잘 안 어울리니까 파리시에서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에어컨 설치하려면 구청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 대부분이 아마 문화재로 등록돼 있어서 맞습니다. 그럴 거예요. 이웃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규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 없는 게 진짜 파리쟁이지 뭐 이런 문화처럼 된 면도 사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바뀌려는 추세가 있지만 5년 전까지만 해도 파리 에어컨 있는 집이 전체 가구의 17% 그러니까 5분의 1도 안 된다라는 통계가 있었고요. 네. 파리의 지하철에도 에어컨이 없어요. 맞아요. 저 정말 가까운 지인분이 프랑스에서 굉장히 오래 사셨는데 지하철에도 에어컨이 없다. 그래서 그럼 어떡해? 그랬더니 그 지하철에도 이렇게 환기하는 작은 문 있잖아요. 그걸 살짝 열어놓으면 이제 지하철이 달리면서 바람이 들어온대요. 38도짜리 바람이 네. 그러면서 아 이것도 바람이다 하면서 이렇게 쐰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뭐 파리의 지하철 노선이 17개 있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10개 노선에는 아예 뭐 에어컨 없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서울 1호선, 2호선, 3호선에는 오래된 것들은 그거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전기세가 높거든요. 우리나라랑 비교해서도 좀 높은 편인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에어컨을 꺼리는 요인이 만들어졌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파리 여름이 그렇게까지는 덥지는 않았대요. 그렇게까지는 안 더워서 에어컨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폭염이 닥치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센강을 개방을 한다든지 휴교령이 발동된다든지 하는 건데 심지어 이 파리의 상징이 에펠탑이잖아요. 네. 최근에 보도 보니까 에펠탑 철골이 더워서 최대 20cm가량 휘어질 수 있다. 이런 보도도 현지에선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덥다 보니까 파리시가
일로디 프레시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시원한 섬이라는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네. 도심 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들을 1,400곳 가까이 지정을 해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더워요. 맞아요. 프랑스는 뭐 도심에 살거나 하면 뭐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아니면 백화점에 가야 좀 에어컨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파트 중에서도 그나마 에어컨이 있는 집이다. 만약에 그러면 그 집은 이제 그 전에 그 이전에 상업시설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에어컨이 있는 거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잘 사는 집에 가도 에어컨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걸 자랑하는 또 우리는 고풍스러운 집이야. 이런. 그렇다. 우리는 양반이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센 강물에 뛰어든다는 건데 근데 이게 또 저도 한번 기사 본 것 같은데 지난해 그 파리 올림픽 있었잖아요. 그때 이 센강 건너는 그 철인 3종 경기도 하고 그러면서 트라이애슬론 선수들이 이거 경기를 하다가 나와가지고 막 10번씩 구토를 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탈락했다. 이런 뉴스 봤거든요. 근데 지금의 파리 센강 물이 뭐 노력은 한다고 듣긴 했던 것 같은데 정말 깨끗해진 걸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강수욕장 개장하면서 여러 가지 AP통신이라든가 많이 모였대요. 정말 파리 사람들이 뛰어드나 보려고. 근데 좀 뛰어들긴 했대요. 사실은 이제 파리시가 지난 1900년대부터 1923년부터 센강에서 수영하지 마세요 하는 이유가 수질 때문이었거든요. 네. 그 파리 올림픽 앞두고 뭐 여러 가지 뭐 했어도 잘 안 됐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구토라는 게 뭐 파리시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힘들어서 한 걸 수도 있잖아라고 한 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대장균이 강물에서 나왔대요. 근데 대장균이라는 건 생각해보면 왜 이름이 대장균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설사 복통 식중독을 유발하는 이 대장균이라는 건 사람의 대장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게 어떻게 강으로 갔겠어요. 자세한 설명은 지금도 뭐 드시면서 라디오 듣는 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자세하게 설명 안 하겠지만 오폐수 처리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다만 이런 문제들이 워낙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또 올림픽도 치렀으니까 프랑스 정부가 그 당시에 우리 돈 2조 원 넘게 들여가지고 강물 깨끗하게 하는 수질 정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일단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나온 수치만 보면은 지금 센강은 수영에 적합한 수준이라고는 하는데 지난 2일 강을 개방을 했었을 때의 시민 인터뷰 찾아보면 아직도 강물이 완전히 깨끗해졌다고 믿는 파리 사람들이 대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뭐 사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발을 담그고 싶지는 않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기도 했고 워낙 이제 프랑스가 오래전에 그 산업혁명 할 때부터 산업화될 때부터 워낙 그 정화 작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저분해 있었고 오폐수 많이 왔는데 이거를 단기간에 이렇게 개선이 될 것이냐 그런 얘기도 있어서 물론 이제 현지에서 수영하시는 분의 마음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사실 의문이 드는 거는 사실이네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우리나라 한강에서 자유롭게 수영이 되나요? 저도 그 궁금해가지고 이거 하면서 알아봤는데 일단 수질 문제는 없어요. 진짜 한강 정말 좋은 강이에요. 이게 뉴욕 허든슨강, 한강 이런 강들이 이게 한 도시에 있어서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깨끗한 강물이 도시를 가로지른다는 게. 근데 이제 한강은 크잖아요. 되게 꽤 넓은 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지나다니잖아요. 유람선 지나다니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 대체로 이제 여러 구간에서 수영이 금지되긴 해요. 근데 일부 구간에서는 한강 수영이 허용이 된대요. 서울 잠실대교까지 가면은 수중부 아래쪽에 특정 구역은 수영할 수 있는데 여기는 또 강바닥이 좀 얕아가지고 물높이가 얕아서 성인 남성 키 정도가 되면은 강바닥에 발을 딛고 중간에 서 있을 수도 있다라고는 해요. 근데도 여기도 한강 수문이 있기 때문에 뭐 비만이 오거나 아니면은 뭐 수문 개방되거나 하면은 물살이 생길 거잖아요. 일반 수영장에서 수영 잘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강 수영이나 바다 수영 저는 부산 사람이라서 북극곰 수영이라는 게 있어요. 북극곰 수영이요? 예, 그 수영 대회가 있어요. 겨울에 하는 수영 대회. 그게 되게 바닷물 잘 뜨지만 힘들어요. 물살 때문에. 물살 생각 안 하고 이런 데 가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정말 수영 잘하는 전문가들만 가셔야 됐고 여름철에 물은 어쨌든 위험하다는 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프랑스 폭염 얘기했었는데 파리뿐 아니라 유럽 지금 전역에서 굉장히 정말 너무 뜨거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그리스 아테네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사실은
유럽이 최근에 온열 질환, 열 질환 사망자가 최근에 계속 발생은 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동안에 그렇게까지 안 더웠던 지역이 유럽은 지중해성 기후라고 막 하잖아요. 너무 좋다 막 그랬었는데 거기가 더워지니까 네. 와인도 지금 영국에서 와인 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영국까지 올라오는 이렇게 지금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점점 더워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러냐? 더운 원인이 일단은 같습니다. 이 열돔 현상이라고 불리는 기상현상 때문인데 왜 우리가 계란 후라이 하거나 아니면은 라면 물 끓일 때 보면은 그 뚜껑을 덮고 안 덮고에 따라서 이게 익는 정도가 되게 차이가 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열돔이라는 게 쉽게 보면은 고기압이 냄비 뚜껑처럼 이 도시의 대기를 누르듯이 덮어가지고 이 열을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북태평양 고기압, 뭐 티베트 고기압 영향이 지금 있는 것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북아프리카에서 발생한 고기압이 위로 올라왔대요. 네. 우리나라 같으면은 고기압 너무 강하면 태풍도 못 오거든요. 오다 소멸이 돼버려요. 유럽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날이 너무 더워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은 인명피해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더위가 좀 빨리 물러나야겠죠. 다행히 이 기상청 데이터들 보니까 네. 유럽 같은 경우는 7월 초가 이번 열돔 현상의 고비였던 것 같고요. 우리는 근데 8월에 조금 더 더울지도 모르니까 항상 물 미리미리 많이 드시고 맞아요. 그리고 요새 러닝이 추세긴 한데 요새 러닝이 좀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갑자기 어지러워질 수 있어요. 정말로 꼭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예. 기상이변이 정말 겁이 나는데 그 지난 시간에 일본 대지진설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다행히도 7월 5일 무사히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또 항공편이 결항되는 수준의 화산 폭발이 연달아 맞습니다. 일어났잖아요. 요거 지난주랑 약간 이어서 말씀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일본의 도카라 열도라는 데 얘기하면서 7월 대지진설 말씀드렸죠. 네. 이후에 이 일본 기상청 데이터 애프터 서비스 느낌으로 찾아보니까 엄밀히 말하면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여기가 크고 작은 지진들이 하루에 70회 이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제 하루만 100회 이상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지진의 공포가 완전히 잦아들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만화에 나온 예언의 날짜는 틀렸지만 인터뷰 네. 날짜는 틀렸지만 7월 대지진설 주목하던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뭐 보고 있느냐? 지금 인도네시아 보는 거예요. 지난 7일 인도네시아 동부에 있는 화산이 폭발을 했는데 이 분화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화산재가 상공 18km까지 치솟았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거 뭐 에베레스트고 뭐고 뭐 엄청 치솟는 거죠. 산보다 높이 올라간 거예요. 이게. 이번에 화산 폭발 일어난 데가 그 소위 그 불의 고리라고 하는 지역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여기가 이 지구 표면들을 구성하는 판들의 경계가 이렇게 막 맞부딪히고 이러는 자리인데 지구에서 일어나는 지진의 거의 90% 정도가 이곳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의 고리라고 부르는 건데 하나 살펴볼 게 뭐냐면 네. 이번에 폭발한 화산이 3주 전에도 한번 터졌던 그러게요. 화산이에요. 근데 이번에 일어난 폭발이 더 커요. 아. 그리고 관측했을 때 용암이 아직도 끓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지질학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더 커질까? 이거 잘 모르는 건데 우리나라랑 발리를 오가는 항공편이 이 네. 화산 터지면 결항이 되거든요. 실제 화산 폭발한 지난 7일에도 이 발리 항공편이 취소가 됐다는 점도 여행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고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오늘 뭐 여러 가지 기상, 기후 이런 얘기 쭉 나눠봤는데 모든 게 그동안에 우리가 알던 패턴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제 내린 스콜성 폭우만 해도 봐요. 정말 앞으로 모든... 저거 맞았잖아요. 괜찮았어요? 뭐 오늘 조금 깨끗해 보여요. 그래서 머리가 좀 더 빠진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어떡해. 네. 진심으로 걱정한 것 같은데. 걱정되죠. 동기인데. 네. 예.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에서는요. 요즘 같은 무더위에 특히 조심하셔야 할 질환으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몸속 열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아 생기는 병의 이름이 뭔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열사병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2091님 그리고 7660님 밖에서 일하다가 잠시 쉬는 중에 보내주셨는데 어박목으로 힐링한다고 모두 물 많이 드세요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4532님
어제 노점에 과일 사러 갔는데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사람도 힘들지만 과일도 버티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옥수수 수확하시느라 저희 부모님도 밖에서 일하시는데 걱정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문자를 보니까요. 더워서 걱정하시는 분도 많은데 더위에 어떻게 하고 계실까 부모님 걱정하시는 문자도 굉장히 많았어요. 박성현님께서 부모님들 전기세 아깝다고 에어컨 잘 켜지도 않고 계시는데 열사병으로 입원하면 병원비가 더 들어요. 끼케야 2달이니까 제발 에어컨 켜고 시원하게 계세요 해주셨어요. 이 얘기 정말 우리 자녀들의 마음입니다. 부모님 듣고 계시죠? 창문 열지 말고 선풍기로는 안 돼요. 이번 주는 에어컨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 순서는요. 헤이의 주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로 놀러오세요.